이후로 진짜로 나를 아끼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명상과 산책, 요가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고 베이킹을 다시 배우며 작은 빵집을 취미 삼아 꾸렸다. 물론 가끔은 눈치 없는 질문에 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SNS의 아이 사진에 흔들렸던 마음도 점점 평온을 찾아갔다. 친정 가족의 조용한 위로,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작은 행복들이 조금씩 내 일상을 지탱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누구의 삶도 정답이 없는 법이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만 하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사라진다는 걸. 쓰라린 진실이란 어쩌면 아픔을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체험했다. 쓰디 쓴 진실을 마주한 그 시기,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누군가의 기준이나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열망하는 관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삶이 결코 남들보다 초라하지 않음을 마음 깊이 믿게 되었다. 결국 힘겨웠던 그 진실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했다. 남편과도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슬픔과 꿈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오진과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만의 행복한 방식으로 삶을 다시 그려보자고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의 연대가야말로 진짜 가정의 힘이라는 걸 실감했다. 지금도 가끔은 과거의 아픔이 불현듯 떠오른다. 여전히 세상은 육아와 출산을 성공의 상징, 여성의 존재 이유처럼 포장하지만 나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내게 닥친 진실이 쓰라릴수록 나는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배우고 있다. 나를 긍정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을 용기.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려 한다. 언제나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실을 껴안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 불인과 마주한 나날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불임과 마주한 나날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결혼 초기에 나는 나만의 행복을 그리며 평범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매일을 바쁘게 살아갔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애초에 이 결혼이 내게 남긴 게 무엇일까 하는 회의가 깊어졌다. 그렇다고 시댁의 서운함을 내색하기도 쉽지 않았다. 집안 어른들은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한다. 일가 친척 중에 이런 묵묵한 며느리 본 적이 없다 하며 오히려 내 노력을 과장되게 칭찬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내가 멈출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친정 쪽에서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엄마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걸 눈치채면서도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조금만 참고 버티면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고만 말해줬다. 그런데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도 속마음을 말하기 힘들어졌다. 내가 너무 약한 걸까? 이 빚더미와 희생의 끝에 나에게 어떤 미래가 남아있을까? 고민만 점점 깊어갔다. 그래도 한동안은 희망을 품기도 했다. 지금만 버티면 언젠가 시댁이 집을 팔아 돈을 갚아줄 수도 있겠지. 남편도 나를 좀 더 이해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시댁의 요구는 늘 예상보다 많았고 남편은 갈수록 무덤덤해졌다. 나는 서서히 우리의 생활이, 아니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 가족 간의 갈등은 내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불면증, 만성 피로, 입맛 저하와 급격한 체중 변화까지도 겹쳤다. 이따금씩 밤중에 퍼붓는 눈물에 지쳐버렸고 마음속엔 끝없는 허탈감이 쌓여갔다. 이런 악순환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대로 계속 희생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언젠가 이 빚이 모두 정리되더라도 내 마음에 남은 상처는 누가 돌봐줄까? 시댁의 경제적 짐이 점점 더 커질수록 내 존엄과 내 미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가벼워졌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이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고 싶어 조용히 집을 나설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만큼 나는 지쳐 있었고 더 이상 희생만 요구하는 이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끊임없는 빚의 사슬이었기에 나는 스스로를 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돈의 문제는 끝이 없고 희생만이 미덕이 아님을 늦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서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인생, 내 행복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키울 수 있었다. 결정했어? 라는 질문이 가장 두려운 시기에 저는 매번 망설이다 애매한 대답으로 돌려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치위생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치위생사는 적어도 취업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도 나르는 용기였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걱정에 직면했습니다. 살아온 도시를 떠나 새로운 환경, 낯선 선후배와 친구들,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실습 수업까지. 모든 게 어렵고 실수투성이인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를 얻고 싶다는 열정도 느껴보았습니다. 전공 도서관에서 무작정 책을 뒤적이며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갈증, 실습실에서 손끝으로 도구를 다루며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점차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생각처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좌절하기도 했고 주변 동기들과 나를 비교하며 한없이 위축되는 날도 많았죠. 선배들의 조언과 교수님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기도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라는 질문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학점 걱정, 인턴 준비, 사소한 인간관계 갈등까지.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그저 타의에 의해 밀려온 결과인지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자체도 성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걱정, 망설임을 뚫고 저는 졸업을 향해 나아갔고 대학의 마지막 교정에 서서 힘겹게나마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막막했던 시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딘 내 자신에게 처음으로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맛과 인생의 첫 충격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저는 졸업이란 단어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치위생과 학업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회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졸업식 날 캠퍼스는 각자 미래를 위한 축복과 눈물, 아쉬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의 추억을 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대학교를 막 졸업한 후 바로 부산 시내의 유명한 치과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의욕에 차 있었지만 실전 현장은 정말 교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는 꼭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죠. 그러나 현실은 책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치과 진료실에는 부드러운 미소기에 감춰진 복잡한 인간관계와 빠른 업무 처리, 환자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선배들의 요구와 분위기였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론과 실습을 배웠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돌아갔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문제점 위주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라. 처음이니까 실수는 이해하지만 반복되면 안 된다. 같은 말들은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환자의 예약을 헷갈려 혼란을 준 적도 있고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선배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모처럼 웃으며 퇴근하려다 작은 미스로 인해 다시 돌아와 선배의 인상 찌푸린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버린 날도 많았죠. 그 모든 과정에서 더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칭찬은 드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나? 이 직업이 정말 나와 맞는 걸까? 나는 자책과 의심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때때로는 고생에 얻은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무게를 직접 마주하며 느낀 경제적 부담 또한 컸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 밑에서 크게 걱정 없이 지냈지만 급여를 받는 순간부터는 월세, 교통비, 식비 등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카드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고 친구들의 화려한 SNS 소식을 보면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적응하고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나날의 반복은 저를 빠르게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런 시련의 연속이 있었기에 몸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 겪는 무수한 충격들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임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끼곤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충격적인 순간과 시행착오, 답답함과 무력감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단단한 길을 걷게 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이 첫 사회생활의 충격은 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에 눈뜨게 해주는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첫사랑과 연인의 시간들. 사회라는 낯선 세계에 적응하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운명처럼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부산 시내 유명 치과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새로운 임상 실습생으로 병원에 합류했습니다. 첫 만남은 아주 평범했어요. 환자 접수 데스크에서 서툴게 서류를 넘기던 우진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을 뿐 딱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 같은 신입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점점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에게 혼나고 하루의 끝에서 지쳐 있을 때 우진 씨가 조용히 건네는 괜찮아, 나도 실수했어 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틈날 때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우진 씨에 대한 감정은 예전에 친구 같던 그것과는 달리 미묘하게 설레고 긴장되는 특별한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고 문득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리는 심장이 느껴졌어요. 일찍 출근해 커피 한 잔을 준비해두는 사소한 배려,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날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라는 짧은 메시지. 이런 아주 작은 행동에도 한없이 고마워지고 쑥스럽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솔직히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결혼이란 인생의 마지막 선택처럼 크게 다가와서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준,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압박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그리고 우진 씨와의 관계 그 자체임을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사 내 결혼 분위기와 직장인 여성으로서의 고민, 병원에 사는 여성 직원들의 결혼, 출산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구는 결혼하면 잠깐 출산 휴가 받고 돌아오면 되지 라고 쉽게 말했지만 실제로 몇몇 선배 언니들 중에는 결혼 직후 퇴사하거나 휴직 후 복귀가 힘들어져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는 단계에 있었기에 결혼, 육아로 업무에서 멀어지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곧 출산, 출산이 곧 경력 포기로 이어지는 듯한 한국적 현실에 대한 씁쓸함도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괜스레 조용해지고 답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이 꼭 행복의 도착점이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자의식, 선택과 성장, 이런 복잡한 심령 속에도 어느 날 우진 씨와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회 분위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의 기대, 모두를 벗어난 채 오직 우리 둘이서 어떤 인생을 꿈꾸는지, 결혼이란 선택을 꼭 지금 해야만 하는지 묻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때론 진지하게 다투면서도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이 인생의 완성이나 도망치듯 쫓아가는 도장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정면에서 마주본 뒤 서로 원할 때 손잡고 나아가는 여정임을 서서히 배워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아이 엄마, 아빠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때때로 부럽기도, 때로는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제 속도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설계한다는 자존감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차 사라지는 불안과 새로운 다짐, 물론 완벽하게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친구 결혼식,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 압박감이 다시 밀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결혼이란 남들이 처진 입장에서 업무와 연애의 균형을 맞추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연애 때문에 일이 소홀해졌다는 말에도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도 저도 묵묵히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직장에서의 각자 위치와 사적인 감정을 잘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신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환상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서투름과 세상 경험에 미숙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이해와 오해가 반복되는 과정도 수없이 겪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우진 씨와의 연애를 통해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고 좌절 앞에서도 손을 꼭 잡아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설레었던 첫 만남과 사랑스러운 하루하루는
제가 사회에 적응하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외로움을 달래주고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용기를 내게 해주었던 소중한 첫사랑, 그리고 연인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생 기어르남거 전 인도 리주영완의 역하여. 오진 씨와 저는 인턴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점차 능력을 인정받으며 부산의 치과 현장에서 더 안정된 직장인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서툴렀던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어느새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두려움도 줄고 비로소 퇴근 후에는 병원 얘기 대신 서로의 미래와 취향, 버킷리스트에 대해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는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자취생활도 자그마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함께 가까운 여행을 떠나거나 바쁜 일상 중에도 서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기쁨들도 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만큼 우리의 미래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이야기 또한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마음을 얹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30대에 접어들 즈음부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사회와 가족, 친구들의 결혼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과 압박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변화와 자주 들리는 결혼 이야기. 가장 먼저 변화는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창 모두 연이어 결혼식을 올렸고 어느새 모임의 주제도 취업, 연애에서 결혼, 신혼생활, 육아로 옮겨갔습니다. 매월 받는 청첩장과 너는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겼지만 만남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미야, 우진 씨랑 만난 지도 꽤 됐잖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벌써 둘째 생겼어. 네가 우리의 돌잡이엔 신랑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 비교와 조급함이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뒤처지는 느낌, 사회적으로 정상 코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함, 그리고 명절마다 들려오는 친척들의 관심이 모든 것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무의식적 압박. 가족들 또한 겉으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잘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은연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넌 아이 이제 적지 않은데 좋은 사람 있을 때 결혼 준비해라. 아버지는 둘이 잘 지낼 거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면 좋게 20번은 더 듣는 올해 소식 없냐? 혹은 정민은 언제 예쁜 손주 안겨줄 거야?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얼굴에 잠시 스치는 미세한 아쉬움이나 기대가 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일이 재밌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둘러대곤 했으나 사실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딸이 된 것만 같은 자책도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감정도 컸습니다. 연인과의 대화,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 그 무렵 오진 씨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보다 분명 더 안정적이었으나 오히려 이제 결혼해도 된다고 주변이 인정해주는 상태에 도달하니 행복감보다는 왠지 모를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가족,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맞춰주듯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내심 다른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경리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네가 있기에 지금이 참 좋고 이렇게 쭉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 결혼이라는 말에 마음이 100% 준비된 것 같진 않아. 우진 씨의 고백에 저는 늘침이 솔직히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결혼이란 인생의 마지막 선택처럼 크게 다가와서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준,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압박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그리고 우진 씨와의 관계 그 자체임을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사 내 결혼 분위기와 직장인 여성으로서의 고민, 병원에 사는 여성 직원들의 결혼, 출산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구는 결혼하면 잠깐 출산 휴가 받고 돌아오면 되지 라고 쉽게 말했지만 실제로 몇몇 선배 언니들 중에는 결혼 직후 퇴사하거나 휴직 후 복귀가 힘들어져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는 단계에 있었기에 결혼, 육아로 업무에서 멀어지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곧 출산, 출산이 곧 경력 포기로 이어지는 듯한 한국적 현실에 대한 씁쓸함도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괜스레 조용해지고 답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이 꼭 행복의 도착점이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자의식, 선택과 성장, 이런 복잡한 심령 속에도 어느 날 우진 씨와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회 분위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의 기대, 모두를 벗어난 채 오직 우리 둘이서 어떤 인생을 꿈꾸는지, 결혼이란 선택을 꼭 지금 해야만 하는지 묻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때론 진지하게 다투면서도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이 인생의 완성이나 도망치듯 쫓아가는 도장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정면에서 마주본 뒤 서로 원할 때 손잡고 나아가는 여정임을 서서히 배워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아이 엄마, 아빠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때때로 부럽기도, 때로는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제 속도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설계한다는 자존감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차 사라지는 불안과 새로운 다짐. 물론 완벽하게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친구 결혼식,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 압박감이 다시 밀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결혼이란 남들이 정해주는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미래를 함께할 사람과 진심으로 약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진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누가 뭐라도 힘들면 나랑 먼저 상의하자고 말해주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도와 평화를 느꼈어요. 사회적 압박과 주변 기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상이라는 껍데기가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흐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와 그 사람의 행복과 존중이 가장 먼저 하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의 오늘을 사랑하는 용기.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둘은 여전히 서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내 안의 불안과 초조함을 인정하면서 사랑과 일상, 나다운 삶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결혼이라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행복 자체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더욱 깊이 깨닫는 안정기와 결혼 압박의 시기입니다. 겨럽고 다쿰 결심과 양가의 허락, 수차례의 진지한 대화 끝에 우진 씨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 우리는 둘 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서로를 선택했다. 양가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예상보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특히 우진 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강한 분이셨다. 결혼 이야기를 상의하러 직접 집에 찾아간 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폭받치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니가 던진 건강하게 나중에 손주도 꼭 안겨다오 라는 당부의 한마디가 한켠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양가 가족은 성격과 문화, 생활 방식부터 식성까지 여러 차이를 보였다. 처음엔 소소한 오해와 불편이 함께하곤 했다. 명절 상차림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는 이러는데 저쪽 집은 저렇다며 사소한 감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주기 위해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주었고 작은 충돌도 부드럽게 풀려갔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는 내가 몰랐던 나의 면모,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프로포즈 당일 부산 바닷가에서 우진 씨는 조심스럽게 내게 반지를 건넸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치고 두렵지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네, 함께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결혼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관계 위에 진가문인 친구들의 임신, 출산 소식, 육아 사진 넘쳐났다. 나는 그 화면을 지우고도 어쩔 수 없는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졌다. 점점 내 세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 중요한 사람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다. 시부모님의 기대와 가족 내 갈등, 한편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소사마다 은근히 손주의 부재를 거론했고 내가 한숨을 쉬는 모습만 봐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종종 한풀이처럼 다른 집 며느리는 손주 소식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다는데 라고 내뱉을 때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 역시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 후 집에 돌아오며 우진이 겨우 입을 떼었다. 경미야, 우리 너무 힘들면 이쯤에서 그냥 멈출까? 그 말에 난 오히려 서러움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집착이 번갈아 밀려왔다. 치료 과정에서 나의 직장과 사회적 위치도 흔들렸다. 잦은 병원 진료 일정으로 회사에 휴가를 자주 내야 했고 동료와 상사에게 눈치를 보게 됐다. 일에 대한 자존감마저 흐려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불임 문제에 휘둘리고 있다는 좌절감이 커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있듯 기적에 대한 간절한 희망 때문이었다. 주위에서 어렵게 임신했다는 경험담, 인터넷의 성공 사례 후기, 그리고 애써 밝은 척하는 가족의 격려. 그 모두가 억지로라도 다시 마음을 붙잡게 했다. 매번 실패해도 매달 새로운 주기로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내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럼에도 어딘가엔 늘 희망이 남아있었다. 자책과 관계의 위기, 그리고 스스로와 마주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이 점점 더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불임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쩌면 이 과정이 내 강인함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매 순간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잡아야 했고 그 덕에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치료가 길어지자 우진과 나는 다시 내밀한 대화를 시도했다. 서로 얼마나 두려웠고 외로웠는지, 부부의 의미, 삶의 가치, 아이 없는 삶의 가능성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도와 자기 연민에서의 해방. 지칠 대로 지친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자상하고 살가운 분이었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준비는 잘하고 있니? 우리 집에도 귀여운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같은 말씀을 하셨죠. 처음엔 저도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켠에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나는 걱정 섞인 말을 들으며 내심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일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출산 문제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연년생 아기를 낳은 친구, 산후 우울증을 토로하는 지인, 출산 준비로 경력을 잠시 중단한 선배 등 각기 다양한 사례와 고민을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SNS에 올라온 친구들 아기 사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그는 언제나 우리 둘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조급해하지 말자 라고 다독였지만 그조차 주위의 눈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괜찮다고 했지만 가끔 깜빡이는 시선이나 숙연한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혹시 검진은 해봤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어떤 이유로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만으로는 관계가 완성되지 않고 이제는 출산 손주라는 숙제가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자신들도 젊은 시절 고생하며 아이를 키웠다는 무용담을 자주 들려주셨지만 막상 저에게 그런 기대가 현실로 다가올 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한다면 우리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끝없는 자기 검열에 시달렸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 역시 출산 이자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 여성 동료들은 결혼 후 곧바로 임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 내 분위기도 결혼했으면 곧 아기 소식이 있겠다며 자연스럽게 기대하곤 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팀 회식에서 경미 씨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맨 먼저 알려요. 나는 농담 섞인 인사가 오갈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한편 출산을 앞둔 동료 언니들과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현실적인 걱정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신하면 이떠 때문에 일하는 게 힘들다. 출산하면 복귀가 쉽지 않다.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퇴사를 고민 중이다.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많이 강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속되는 출산 압력 속에서 한동안 마음을 놓고 숨 쉴 틈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모두 각자의 기대와 걱정을 건네왔지만 정작 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속도와 방향은 점점 흐려져 갔죠. 난임에 대한 두려움 역시 점차 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저는 남몰래 인터넷에서 난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 카페에 가입해 밤새 글을 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유를 가져라며 조언했지만 누구보다 제 자신이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와도 한 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기를 꼭 가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란다 라고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미안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첫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담당 의사는 남편 검사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조언을 했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조심스레 건넸을 때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함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남편의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당황했고 한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애써 위로했지만 그 시기에는 우리 둘 모두 삶의 무게에 오롯이 짓눌린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서로 말없이 등을 맞대고 누워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기를 가지는 일이 왜 이렇게 힘겨운 시련이 되어야 하는지 부질없는 자책과 눈물이 반복됐습니다. 시댁에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조금 더 건강관리하고 차분히 기다리겠다고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 질문은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히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의 문제고 누구의 탓도 아니야 라고 침착하게 다독이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려 했습니다. 요가나 명상 수업을 등록하고 주말이면 바닷가를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없는 삶에 대해서도 다양한 책을 찾아 읽으면서 혹시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 밖에서 조금씩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베이커리도 취미로 운영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오랜만에 부산 해변을 걷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꼭 부모가 되지 않더라도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 둘만의 행복도 충분히 소중하잖아. 남들 말처럼 정해진 코스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오히려 내게 미안해.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우리만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적이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품었지만 조급함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려 애썼죠. 한편으론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출산의 의무라는 프레임에 대해 깊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엄마가 되길 원하거나 또 그런 소명이 반드시 주어진 것도 아닌데 한국 사회의 시선은 아직 한결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관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성찰하게 되었어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도 작은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몇 번의 힘든 시도 끝에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걱정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댁의 소식을 전하자 모두 함께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일 거야 라는 질문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새로운 기대와 부담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기대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건강 걱정, 직장에서의 눈치, 가족들의 바람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벌써부터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짓는 것. 아이가 가족의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잣대가 되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또 한 번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딸로 태어난 아이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예정만큼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혼란과 쓸쓸함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시댁의 변한 태도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겹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가끔 딸아이를 안고 미소 지었지만 집안 전체가 생각보다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누구보다 저와 아이를 아껴줬지만 시댁에서의 소외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반드시 행복만을 보장해주는 통로가 아님을, 주어진 틀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 딸아이와 함께 걸을 해안 산책로를 떠올리며 세상의 잣대에서 한 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각자의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긴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생각으로 내일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 결혼, 출산, 육아라는 고정관념의 구도를 강요하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하루를 채워가고 있어요. 아직 때때로 외롭고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매일 아침 딸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 좋은 엄마, 책임감 많은 사회인이라는 껍데기만을 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배우고 실수하며 사랑하고 연민과 용기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딸이 자라 엄마의 지난 시간을 물을 때 엄마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집요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제가 진짜 잃지 말아야 했던 것은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 아내, 딸들에게도 부디 나만의 목소리와 행복을 찾아가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조이티오니 코코나시라.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다. 세오츠타케 기바이 계단이 다 아타시라. 새로운 결혼 생활이 막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모든 시련이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었다. 물론 출산에 대한 압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남편 우진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게 들이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았다. 내리누르는 가족의 기대, 끊이지 않는 주변의 질문, 그리고 남편과 나 자신까지 점점 예민해져 갔다. 나니 코노 나치유 츠카타 오지오 치공 닥베모도를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임신이 늦어지는 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차분히 기다릴 거다 라고 말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적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운 미묘한 초조함이 조금씩 쌓였다. 시어머니의 은근한 표정, 회사 동료들의 농담 섞인 인사,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 나를 스쳐가는 낯선 엄마들의 온화한 미소까지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각종 검진과 상담을 택했다.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처음 받아본 진료 결과 내 건강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부부 모두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조언을 주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 우진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마도 본인은 결혼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 믿었던 듯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남편 쪽 검사도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약간 서운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문제 없는데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면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오래된 편견을 넘어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진심을 담아 제안했다. 며칠을 망설인 우지는 결국 내가 건넨 소리 없는 호소에 진심을 이해해 주었고 함께 병원 문을 들어섰다. 검사는 둘 다에게 민감한 과정이었지만 나는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이 시련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각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다. 나의 결과는 의사가 말한 대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남편의 결과는 예상 이름 밖의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의 정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우진도 처음 듣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나는 그 장면을 내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다. 오히려 남편이 더 움츠러들고 죄책감에 빠진 채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모습이 지금도 마음이 아린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서로 긴 침묵 속에 잠겼다. 남편은 밤새도록 침대 한쪽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나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심장은 자꾸만 쪼그라들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만 같았다. 한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어딘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동시에 처절하게 외로웠다. 며칠이 흐른 후 우지는 끝내 내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사과했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네가 이런 짐을 짊어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라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나는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그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둘 다 지쳐 있다는 걸 느꼈다. 나 역시 우리 둘이 함께 견디면 된다.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고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외로움은 감추기 힘들었다. 이후 우리는 여러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니며 다양한 치료법과 대안을 모색했다. 정밀검사, 약물요법, 수술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시댁에는 구체적인 결과를 차마 말하지 못해 둘 다 건강관리가 더 필요하다며 돌려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점차 예민해졌고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아니냐? 혹시 네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냐? 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염려 가득한 말투가 부담스럽고 억울했다. 문제의 본질은 그쪽에 있음을 굳이 설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복잡한 감정에 갇혔다. 여전히 친정 역시 조심스러운 눈빛만 건네왔다. 엄마는 가끔 한숨 쉬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행복이 먼저다. 라고 격려해줬지만 나는 여전히 자꾸만 조급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대화에서도 침묵이 잦아졌다. 외출 후 돌아오는 길,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지만 단순한 위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려. In the year 1919, the world felt as if it had paused, not in peace, but in exhaustion. Europe, once crowned with kings and stretched across maps in proud colours, now felt like a tired garden in winter. Mud still clung to boots years after the trenches had emptied. Mothers sat on wooden chairs near windows, holding letters that had arrived too late. Fathers came back changed, or not at all. The Great War had ended, but it had not finished. It hung in the air like a breath never released. Cities like Vienna, Berlin, and Budapest moved slowly through their days, unsure what they had become. Empires had collapsed like tired animals. The Austro-Hungarian crown lay still on a velvet pillow that no one now wished to carry.
The Ottoman Empire had been sliced into unfamiliar lines. The Russian Empire, stormed by a revolution, was reborn in iron and ideology. And Germany, broken in spirit and in shape, was left to study its wounds beneath the burden of treaties and blame. These were not merely political shifts, they were human ones. Borders changed, but so did the way people saw their neighbors. What once was us had become them. Churches echoed with silence where once they had whispered of loyalty. And the trains still ran, though many did not know where they were headed. In cafes that once served poets and diplomats, men now argued in whispers about justice and loss. The sound of boots on pavement had changed tempo, less proud, more restless. The youth, who had grown up during the war, were reaching for something they couldn't name. Some had no fathers, others had no work, and those who had both still felt the coldness of disillusionment. The old values seemed broken, like clocks that could no longer keep time. In Germany, the Weimar Republic was born under strain, like a child too fragile for the world. It tried to smile, to create art and speak of freedom, but beneath its breath, it trembled. Inflation made coins worth less than paper. Bread lines stretched across towns like new borders. In Italy, the victory they had claimed in the war felt hollow. The spoils had been promised and then lost. Veterans returned home to find their medals meant little, and their voices even less. Anger bloomed in silence. In Spain, in Hungary, in the corners of the Balkans, small groups gathered, their faces tight with worry and their fists clenched around old songs and new ideas. The war had not ended the way anyone had imagined. No one danced in the streets for long. Instead, they buried their dead and waited for something to explain the silence. People clung to old photographs. Governments wrote new laws. But in homes, around oil lamps, and in broken factories, the feeling lingered that something had gone terribly wrong. Across Europe, power felt unanchored. The old kings were gone, but no one had taken their place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deas began to drift in, like leaves through open windows. Some spoke of equality and workers' pride. Others, 이후로 진짜로 나를 아끼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명상과 산책, 요가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고 베이킹을 다시 배우며 작은 빵집을 취미 삼아 꾸렸다. 물론 가끔은 눈치 없는 질문에 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SNS의 아이 사진에 흔들렸던 마음도 점점 평온을 찾아갔다. 친정 가족의 조용한 위로,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작은 행복들이 조금씩 내 일상을 지탱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누구의 삶도 정답이 없는 법이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만 하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사라진다는 걸. 쓰라린 진실이란 어쩌면 아픔을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체험했다. 쓰디쓴 진실을 마주한 그 시기,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누군가의 기준이나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열망하는 관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삶이 결코 남들보다 초라하지 않음을 마음 깊이 믿게 되었다. 결국 힘겨웠던 그 진실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했다. 남편과도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슬픔과 꿈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오진과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만의 행복한 방식으로 삶을 다시 그려보자고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의 연대가야말로 진짜 가정의 힘이라는 걸 실감했다. 지금도 가끔은 과거의 아픔이 불현듯 떠오른다. 여전히 세상은 육아와 출산을 성공의 상징, 여성의 존재 이유처럼 포장하지만 나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내게 닥친 진실이 쓰라릴수록 나는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배우고 있다.
나를 긍정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을 용기.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려 한다. 언제나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실을 껴안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 불인과 마주한 나날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불임과 마주한 나날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결혼 초기에 나는 나만의 행복을 그리며 평범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매일을 바쁘게 살아갔다. 처음에는 쉽게 찾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기는 오지 않았다. 한두 달씩 기다리는 시간이 쌓이자 나와 우진 사이에 묘한 긴장과 불안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감은 서서히 작고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마음을 짓눌렀다. 처음 산부인과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단순 건강 체크나 생활 습관 점검 정도로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기치 못하게 냉정했다. 의사는 우리에게 난임의 원인을 설명했고 일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서로를 애써 격려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나는 원망과 슬픔을 숨긴 채 지나기 시작했다. 내 부모님께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그들도 속상해할까봐 아직 신혼이니까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둘러댔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별 말이 없었지만 결혼 1주년이 지나면서부터 아기의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걱정을 표했다. 혹시 둘이 너무 바쁘게 살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시어머니의 말과 어서 좋은 소식 부탁한다 는 시아버지의 농담은 점점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각종 검진과 시술, 그리고 마음의 상처, 첫 번째 인공수정. 모든 절차가 낯설고 두려웠다. 촉박한 시간, 깨어나는 새벽, 차가운 병원 대기실, 끝날 줄 모르는 초조함. 옆자리엔 같은 또래의 다른 부부들이 나와 똑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또 실패. 의사는 담담하게 다음 기회가 있다고 말했지만 나의 심장은 세상을 잃은 듯 무너졌다. 5번의 인공수정, 그리고 9번에 달하는 시험관 시술. 주사 바늘에 찔리고 약물 부작용에 시달렸다. 얼굴이 붓고 몸이 달라지고 가슴은 점점 작아지는 희망과 함께 무거워졌다.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서로 힘이 되어야 할 부부였지만 우진과 나는 자꾸만 말을 아끼게 되었다. 그는 연민과 무력감이 엇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집안에서도 늘어가는 침묵과 회피, 때로는 서로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해주지 못하며 삐걱댔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수없이 눈물을 쏟았다. 여자로서의 나, 아이 없는 아내, 가문에 죄를 짓는 며느리, 나는 꼬리표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끝없는 자책이 마음을 지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친구들의 임신 출산 소식, 육아 사진 넘쳐났다. 나는 그 화면을 지우고도 어쩔 수 없는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졌다. 점점 내 세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 중요한 사람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다. 시부모님의 기대와 가족 내 갈등. 한편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소사마다 은근히 손주의 부재를 거론했고 내가 한숨을 쉬는 모습만 봐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종종 한풀이처럼
다른 집 며느리는 손주 소식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다는데 라고 내뱉을 때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 역시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 후 집에 돌아오며 우진이 겨우 입을 때였다. 경미야, 우리 너무 힘들면 이쯤에서 그냥 멈출까? 그 말에 난 오히려 서러움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집착이 번갈아 밀려왔다. 치료 과정에서 나의 직장과 사회적 위치도 흔들렸다. 잦은 병원 진료 일정으로 회사에 휴가를 자주 내야 했고 동료와 상사에게 눈치를 보게 됐다. 일에 대한 자존감마저 흐려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불임 문제에 휘둘리고 있다는 좌절감이 커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있듯 기적에 대한 간절한 희망 때문이었다. 주위에서 어렵게 임신했다는 경험담, 인터넷의 성공 사례 후기, 그리고 애써 밝은 척하는 가족의 격려. 그 모두가 억지로라도 다시 마음을 붙잡게 했다. 매번 실패해도 매달 새로운 주기로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내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럼에도 어딘가엔 늘 희망이 남아 있었다. 자책과 관계의 위기, 그리고 스스로와 마주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이 점점 더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불임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쩌면 이 과정이 내 강인함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매 순간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잡아야 했고 그 덕에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치료가 길어지자 우진과 나는 다시 내밀한 대화를 시도했다. 서로 얼마나 두려웠고 외로웠는지, 부부의 의미, 삶의 가치, 아이 없는 삶의 가능성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도와 자기 연민에서의 해방.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마지막이라 다짐하며 13번째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다. 이제는 통증도 굴욕감도 두려움도 익숙해져 버린 나였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된다면 나는 어떻게든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낼 힘이 남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작게 남겨두었던 자기 연민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내 삶이 모두 불임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아직 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불임의 시련은 끝내 내게 상처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나를, 더 나아가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분명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강인함과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 또한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한계와 두려움도 드러내는 용기를 조금은 갖게 되었다. 포기와 희망 사이를 오가며 마침내 내 삶도 내 존재 자체도 그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나간 시간들, 아팠던 모든 나날들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하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비록 불임이라는 단어가 슬픔과 두려움을 불러왔지만 오늘의 나 역시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나임을 이제는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믿는다. 배신과 이혼을 결심한 순간 결국 꿈에 그리던 아이를 어렵게 품에 안았던 때였다. 13번에 걸친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내 삶에 안도와 기쁨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진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던 중 나는 기어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루는 무심코 우진의 휴대폰을 보게 됐고 거기엔 뜻밖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병원 동료 여성과 주고받은 친밀한 대화,
미묘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변화된 밤늦은 기가, 애정 없는 대화, 그리고 내 예민함을 탓하던 우진의 시선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임신으로 몸은 약해졌고 마음은 초조와 분노, 절망이 쉼없이 뒤섞였다. 우진은 처음엔 들키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내 눈빛의 변화를 외면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우진아, 혹시 감추고 있는 게 있어? 네가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어. 우진은 처음엔 손장에서 업무와 연애의 균형을 맞추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연애 때문에 일이 소홀해졌다는 말에도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도 저도 묵묵히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직장에서의 각자 위치와 사적인 감정을 잘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신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환상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서투름과 세상 경험에 미숙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이해와 오해가 반복되는 과정도 수없이 겪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우진 씨와의 연애를 통해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고 좌절 앞에서도 손을 꼭 잡아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설레었던 첫 만남과 사랑스러운 하루하루는 제가 사회에 적응하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외로움을 달래주고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용기를 내게 해주었던 소중한 첫사랑, 그리고 연인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생 지어르 남거 전 인도 리주영완의 역하여. 우진 씨와 저는 인턴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점차 능력을 인정받으며 부산의 치과 현장에서 더 안정된 직장인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서툴렀던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어느새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두려움도 줄고 비로소 퇴근 후에는 병원 얘기 대신 서로의 미래와 취향, 버킷리스트에 대해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는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자취생활도 자그마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함께 가까운 여행을 떠나거나 바쁜 일상 중에도 서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기쁨들도 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만큼 우리의 미래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이야기 또한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마음을 얹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30대에 접어들 즈음부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사회와 가족, 친구들의 결혼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과 압박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변화와 자주 들리는 결혼 이야기. 가장 먼저 변화는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창 모두 연이어 결혼식을 올렸고 어느새 모임의 주제도 취업, 연애에서 결혼, 신혼생활, 육아로 옮겨갔습니다. 매월 받는 청첩장과 너는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겼지만 만남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미야, 우진 씨랑 만난 지도 꽤 됐잖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벌써 둘째 생겼어.
네가 우리의 돌잡이엔 신랑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 비교와 조급함이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뒤처지는 느낌, 사회적으로 정상 코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함, 그리고 명절마다 들려오는 친척들의 관심이 모든 것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무의식적 압박. 가족들 또한 겉으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잘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은연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넌 아이 이제 적지 않은데 좋은 사람 있을 때 결혼 준비해라. 아버지는 둘이 잘 지낼 거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면 좋게 20번은 더 듣는 올해 소식 없냐? 혹은 정민은 언제 예쁜 손주 안겨줄 거야?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얼굴에 잠시 스치는 미세한 아쉬움이나 기대가 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일이 재밌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둘러대곤 했으나 사실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딸이 된 것만 같은 자책도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감정도 컸습니다. 연인과의 대화,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 그 무렵 우진 씨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보다 분명 더 안정적이었으나 오히려 이제 결혼해도 된다고 주변이 인정해주는 상태에 도달하니 행복감보다는 왠지 모를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가족,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맞춰주듯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내심 다른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경리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네가 있기에 지금이 참 좋고 이렇게 쭉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 결혼이라는 말에 마음이 100% 준비된 것 같진 않아. 우진 씨의 고백에 저는 늦침이 다가온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이혼 이후 내 삶은 상실과 재탄생의 연속이었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분노, 무기력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아이를 안고 처음 친정집에 도착한 날,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안기자마자 서럽게 울고 말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토닥여 주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마음을 추스르며 나는 다시 나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잠시라도 울고 싶을 때는 맘껏 울고 억울함이 치밀 때는 일기장에 쏟아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부족한 엄마가 아니었고 연약해서 이혼을 택한 여자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에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도 남아 있었지만 점점 희망의 싹이 자라났다. 한편 우진의 소식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의 배신이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이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와의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오랜 상담과 자기 돌봄의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세상과 눈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이혼 이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첫돌을 앞둔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엄마가 된다는 책임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 동시에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용기가 조금씩 힘이 되어 주었다. 친정 부모님은 내 곁에서 묵묵히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종종 밤에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가 아니구나 실감했다. 한편 옛 시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사회적 시선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삶, 내 가정, 내 아이의 성장만이 진짜 소중한 가치였다. 늦은 밤 아기와 단 둘이 지켜보는 달빛 아래서 그저 오늘을 견뎠다는 사실에 잠시 숨을 돌렸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너무도 아팠던 배신은 결국 나를 한층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이제부터는 내 행복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가 생겼다. 나와 아이, 우리 둘만의 세계를 하나씩 세워가며 가장 혹독한 시련 뒤에 시작된 작은 평온과 희망을 소중히 구리심이 지키려 애쓰고 있다. 고리냐라 와네 와마나노니 탈에 타신 이래 고통 속에서 다시 피어나다.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과 그 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과 내 삶을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했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여전히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내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나는 서서히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새벽, 나는 온몸이 무거운 기분으로 겨우 잠에서 깼다. 내 방 안에는 묵은 짐과 고요함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슬픔이 함께 머물렀다. 아이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지라도 아직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끔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격려했다.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주문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다. 다들 새 출발을 어렵다고 말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했다. 아이와 마주보며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처리하고 다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오래전 열었던 작은 제과점을 다시 열기로 마음먹었다. 한때는 내 꿈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내려놨던 일터였다. 다시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낡은 벽과 익숙한 빵 냄새가 나를 환영해주는 듯했다. 제과점 문을 열자마자 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을 느꼈다. 단골이던 이웃들은 떠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딸의 웃는 얼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 조금씩 힘이 되었다. 매일 새벽, 밀가루와 설탕, 버터의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반죽을 하며 마음속 쌓인 슬픔과 불안을 같이 주물렀다. 손끝에 묻는 따뜻함이 내 영혼을 달래주는 듯했다. 한편 엄마와 아빠, 친정 가족 모두가 내 곁에서 조용히 지지를 보내줬다. 엄마는 무심한 듯 아침에 슬쩍 음식을 내밀고 아빠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셨다.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는 가족의 사랑이 내게는 무엇보다 귀했다. 그 작은 응원들이 버틸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강인함이 이별의 아픔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물론 아직도 밤이 되면 문득 슬픔이 밀려왔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열패감 때문에 울고 웃는 문 갈수록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고민이 많아졌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시댁 행사, 모든 선택의 중심엔 내가 아닌 민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 삶, 내 의견은 투명인간처럼 내쳐졌고 아무리 마음을 표현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이유 없는 잔소리와 요구를 이어갔고 남편도 변함없이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서운함이 쌓여가는 순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할까? 단지 가족에 충실한 며느리 역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그 끈질긴 질문에 어떤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과의 부부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점차 슬프고 고립된 전쟁터 같았습니다. 남편을 다시 이해해보려 했지만 제 감정은 찬바람 부는 겨울처럼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가끔은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곧 변하겠지. 나는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그럴수록 반복되는 실망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 한쪽이 무겁고 민수의 곁에서조차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자신감을 잃었고 이 관계의 균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듯 용기 내어 마주한 대화는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소외감만을 안겨주었고 제 마음의 문도 조금씩 닫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환상이 한꺼풀씩 벗겨질수록 저는 점점 외롭고 낯선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의 압박, 그리고 부부의 거리, 결혼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종류의 압박이 결혼 후 한동안, 아니 매주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전통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의 삶에 제 일상이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작은 집안 대소사까지도 우리 부부,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들 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포함해서 각종 친척 모임이나 식사, 제사, 회갑, 칠순, 친척의 생일잔치, 처음 들어보는 사돈의 아기 돌잔치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통보했고 민수 아버지가 너희도 꼭 참석하라고 하시네. 나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마주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이혼 이후 내 삶은 상실과 재탄생의 연속이었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분노, 무기력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아이를 안고 처음 친정집에 도착한 날,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안기자마자 서럽게 울고 말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토닥여 주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마음을 추스르며 나는 다시 나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잠시라도 울고 싶을 때는 맘껏 울고 억울함이 치밀 때는 일기장에 쏟아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부족한 엄마가 아니었고 연약해서 이혼을 택한 여자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에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도 남아 있었지만 점점 희망의 싹이 자라났다. 한편 우진의 소식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의 배신이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이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와의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오랜 상담과 자기 돌봄의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세상과 눈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이혼 이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첫돌을 앞둔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엄마가 된다는 책임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 동시에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용기가 조금씩 힘이 되어 주었다.
친정 부모님은 내 곁에서 묵묵히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종종 밤에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가 아니구나 실감했다. 한편 옛 시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사회적 시선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삶, 내 가정, 내 아이의 성장만이 진짜 소중한 가치였다. 늦은 밤 아기와 단 둘이 지켜보는 달빛 아래서 그저 오늘을 견뎠다는 사실에 잠시 숨을 돌렸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너무도 아팠던 배신은 결국 나를 한층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이제부터는 내 행복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가 생겼다. 나와 아이, 우리 둘만의 세계를 하나씩 세워가며 가장 혹독한 시련 뒤에 시작된 작은 평온과 희망을 소중히 구리심니 아이가 편안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오늘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 때로는 주변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친구조차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실한 삶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한편으로 내 딸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다. 나는 엄마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내 실패와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용기를 나의 아이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었다. 언젠가 딸이 인생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나의 엄마도 이런 아픔을 겪고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났구나 라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 사랑과 배려, 자기 존중의 힘은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증명하고 싶었다. 아울러 결혼과 가족, 사회 제도에 얽매인 여성의 삶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각오, 눈물과 침묵 위에 놓여 있는지 직접 체험했다.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고 여자이기에 짊어져야 할 이중 삼중의 짐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 모두를 딛고 오늘의 내가 다시 피어난 것도 사실이다.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사회의 벽에 맞서 작은 목소리로라도 내 존재와 선택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이야기가 똑같은 고민을 겪는 누군가에게 남몰래 힘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특히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역할을 넘어선 인생 그 자체였다.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밤을 지새우며 간호하고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던 순간들은 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만들었다. 때론 지치고 눈물이 쏟아져도 아이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임을 알게 됐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솔직하고 단단한 내면으로 이어졌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희망의 연속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는 데서 커다란 성취감과 의미를 얻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어둠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울기도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일기에 써내려가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사그라졌다. 나는 이제 남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전처럼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서지 않았다. 오히려 내 선택이 가져올 크고 작은 파장마저도 온전히 내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세상의 편견 앞에서 두려움에 캠코더 1대, SNS에 남은 사진 8장, 마지막으로 복원된 단체 사진 1장 뿐이었다. 수사가 종료되면서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다. 눈사태에 묻혔을 가능성, 계곡에서 실족사, 제3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외부 침입도, 폭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가방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시사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해 4월 해당 사건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며 공식 종결되었다.
2020년 3월 2일 전북 무주경찰서에는 덕유산 실종사건 재수사를 위한 TF팀이 정식 발족되었다. 팀장은 강지훈 경감. 부산에서 조직범죄 전담을 맡았던 인물로 이번이 첫 산악 실종 사건이었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발견 지점 방형 2km 내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과 발굴 작업을 병행했다. 국가수 소속 법의학자 2명, 산림청 소속 지질 전문가 1명, 그리고 무주경찰서 강력팀 3명이 투입되었다. 3월 5일 발견 지점 동쪽 경사면에서 뼈 조각 3개가 추가로 수거되었다. 이 중 한 조각은 손목 부위로 추정되며 옷감이나 신분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눈은 이미 녹았고 지형은 붕괴와 낙석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현장 사진에는 슬러시처럼 흐물거리는 흙더미와 깨진 석회암 조각들이 찍혀 있었다. 수색팀은 발견 위치 바로 위쪽 능선에서 기존 등산로에서 벗어난 폐쇄된 동굴 입구를 확인했다. 현장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음. 입구는 낙석과 덤불로 대부분 가려져 있음. 내부 구조는 미확인. 안전 확보 이후 탐색 예정. 동굴 입구는 현지 산악인들 사이에서 7번 동굴로 불렸던 곳이었다. 80년대 광산 개발 당시 뚫렸던 인공갱도 중 하나로 탐사가 중단된 뒤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상태였다. 한 명의 노련한 산악구조대원이 입을 열었다. 그는 2011년 당시 실종 수색에도 참여했었다. 그 해에도 여기를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죠. 다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동굴 안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당시 기록에도 7번 동굴 내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메모가 있었다. 이유는 안전 위험으로 접근 불가라는 단 한 줄. 하지만 팀장 강지훈은 의문을 가졌다. 실종자가 5명이나 있고 주변에 아무 흔적도 없는데 가장 가까운 밀폐 공간을 아예 무시했다고? 생물학도 심리학도 현실의 물리적 한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티리쿰은 1981년경 아이슬란드 해안 인근 바다에서 야생 상태로 태어난 수컷 범고래였습니다. 약 2살 무렵이던 1983년, 그는 어미떼와 떨어져 단독으로 행동하던 중 인간에 의해 포획되었습니다. 헬기와 그물, 모터보트를 이용한 체계적인 추적 끝에 그는 좁은 수조로 이송되었고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빅토리아에 위치한 Sealand of the Pacific 수족관에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틸리쿰은 수조 내에서 성체 암컷 범고래 2마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이 환경은 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암컷 범고래들은 생물학적 서열 구조와 번식 경쟁으로 인해 어린 수컷 틸리쿰에게 지속적인 공격과 괴롭힘을 가하였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었으며 틸리쿰의 피부에는 매일같이 긁힌 상처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물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틸리쿰은 이 같은 환경에서도 공연용 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좁은 수조에서 반복되는 점프, 고개 돌기, 인형 구조 훈련은 그의 행동 본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용한 보상 중심의 훈련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조의 크기는 야생 범고래가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면 아래로 자유롭게 잠수하거나 멀리 수직 점프를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련사들은 체벌은 하지 않았지만 훈련에 실패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먹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을 통제하였고 이는 더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시기 틸리쿰은 행동 패턴의 불규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 꼬리를 과도하게 흔들거나 수면 위를 도는 반복 행동을 지속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당시 수족관 측은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해석하였고 별도의 의학적 조치나 격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2월 20일 틸리쿰은 첫 번째 치명적 사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시 조련사였던 켈티의 비언은 야간 근무 도중 미끄러져 수조 안으로 추락하였고 틸리쿰은 그녀의 다리를 물고 수면 아래로 반복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른 조련사들이 구조를 시도하였지만 틸리쿰은 그녀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지 않았으며 결국 익사사고로